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린란드 앞바다, 러시아 군함들의 계속된 위협 속에서 덴마크 정부가 내놓은 충격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오랜 동맹인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함정을 수입하기로 한 것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투입 며칠 만에 러시아 전단의 활동 반경이 100km 후퇴하며 작전이 축소됐다는 사실입니다. 혹한의 북극에선 못 버틴다던 서방 전문가들, 그린란드에서 실시된 실전 테스트 결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그늘 아래 있지 않겠다. 한국과 함께라면 북극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라는 발표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덴마크가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 기술을 선택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 소렌센입니다. 덴마크 국방부에서 북극 안보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해양 체계 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북극 방어선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북극 상공에 신비로운 오로라가 춤추고 있었어요. 초록색과 보라색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긴급 전화벨이 울렸어요. 국장님, 큰일입니다. 러시아 함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극사령부 정보과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곧바로 코펜하겐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작전실에 들어서니 이미 모든 스크린이 켜져 있었어요. 위성 영상에는 그린란드 서쪽 해역으로 접근하는 러시아 전단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핵잠수함 3척과 원자력 쇄빙선 2척으로 구성된 전단입니다. 정보과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현재 속도로 계산하면 48시간 내에 GIUK 갭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GIUK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이 해역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 중 하나예요. 러시아 함대가 대서양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목구멍 같은 곳이죠. 서방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미군 지원 요청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을 때 작전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워싱턴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즉각적인 증원은 어렵다고 하네요. 나토 본부에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절차상 최소 72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72시간이면 이미 늦어요.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국장님,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한국에서 온 제안입니다. 한국이라고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북극 방어와 한국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 정부에서 잠수함과 쇄빙선을 통합한 패키지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참모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장보고급 잠수함과 아라온급 쇄빙선을 조합한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북극에서 운용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장보고 3급 배치2라고 불리는 잠수함은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과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참모가 자료를 읽어내려갔어요. 최대 3주간 연속 자망이 가능하고 항속 거리는 7,000해리에 달한다고 하네요. 3주간 연속 자망이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성능이었어요. 기존 디젤 잠수함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또한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서 장거리 미사일 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모가 다음 줄을 읽었어요. 저소음 설계로 탐지 회피 성능도 뛰어나다고 하고요. 이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수함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느냐거든요. 쇄빙선은 어떻습니까? 아라온 후속 모델로 영하 40도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한다고 합니다. 참모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40mm 특수 강판을 사용하고 아이스 힐링이라는 기술로 선체에 붙은 얼음을 자동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스 힐링이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선체를 진동시켜서 얼음을 떨어뜨린다니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또한 6,000m급 무인 잠수정을 탑재해서 해저 케이블 점검과 자원 탐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모가 계속 설명했어요. 최대 70일간 연속 항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70일 연속 항해라니요. 북극의 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성능이었습니다. 이때 라스 예펜센 해군 작전사 참모장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북극 환경을 제대로 이해할까요?
우리는 유럽 조달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장비를 도입해야 합니다. 라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북극은 정말 혹독한 환경이거든요. 영하 40도의 추위, 두꺼운 얼음, 극야가 계속되는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 조달로 언제까지 걸릴까요? 최소 9년에서 10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달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년에서 10년이라고요? 그 시간이면 러시아가 북극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즉각적인 억지력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린란드 자치정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누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신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그린란드 자치정부에서 주권과 이익 배분을 전제로 한다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일부이지만 자치정부가 있거든요. 그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현지 일자리 창출과 기술 훈련,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코펜하겐 항구에 정박한 우리 해군 함정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함정들로는 북극의 광활한 바다를 지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미국의 그늘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독자적인 옵션이 필요해요. 하지만 국장님, 라스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라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데이터로 검증해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해양체계 공학자예요. 감정이나 편견이 아니라 오직 데이터와 실증만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다고 믿거든요. 한국 측의 실사를 제안해보겠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의 기술을 확인해보는 거예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워싱턴에서 압박이 들어올 텐데요. 한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동맹은 동맹이고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미국이 즉각 지원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정보과장이 다시 보고했어요. 러시아 전단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국에 연락해서 실사 일정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린란드 자치정부에도 우리 계획을 알려주고요. 정말로 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라스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저는 창밖의 오로라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빛이지만 동시에 경고의 신호이기도 했어요. 자연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무자비하거든요. 실용성과 속도, 그리고 현지화.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의 제안이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북극의 긴 겨울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해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해답이 한반도에서 올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실사를 결정한 다음 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렌센 국장님, 긴급히 만나뵐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무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어요. 대사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대사관에 도착하니 국방무관뿐만 아니라 CIA 스테이션 치프도 와 있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신호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렌센 국장님, 한국과의 군사협력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방무관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북극 방어는 핵잠수함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러시아 핵잠을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럼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반문했어요. 그건 의회 승인과 기술 이전 협정 등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무관이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CIA 스테이션 치프가 끼어들었어요. 그린란드 기지 확장과 자원 개발, 항로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으며 계속했어요.
P2P 기지를 확장하고 새로운 감시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아,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군요. 미국이 정말 원하는 건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 확대였어요. 2019년에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을 언급했던 것도 이런 맥락이었죠.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영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주권 문제와 안보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동맹이라는 건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간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묻어났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강행하신다면 기존 무역 협정이나 기지 협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따져 물었을 때 CIA 스테이션 치프가 대답했어요. 예를 들어 덴마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나 나토 정보 공유 수준에서 말이죠.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압박하시는 건가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대사관을 나서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진정한 동맹이라면 우리의 안보 우려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후에는 브뤼셀의 유럽연합 국방청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로였어요. 화면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담당관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소렌센 국장님, 덴마크의 독자적인 조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독일 담당관이 말했어요. 유럽 차원의 통합 방위 계획에 어긋나는 결정 같은데요. 그럼 유럽에서는 언제까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절차상 먼저 각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 조달 입찰 공고를 내고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프랑스 담당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설명했어요. 최소 9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잠수함 8척과 쇠빙선 2척에 400억 유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담당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400억 유로라고요? 덴마크 연간 국방 예산이 50억 유로인데 8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또한 북극 전용 사양으로 개발해야 하니까 추가 개발비도 필요하겠죠. 독일 담당관이 덧붙였어요. 화상회의를 끝내고 나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압박하고 유럽은 시간만 끌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 무테 부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렌센 국장님,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무테 총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그린란드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물론입니다, 총리님. 하지만 우리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무테 총리가 계속 말했어요. 현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기술 훈련 기회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 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시면 우리 해역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그린란드도 공유받아야 합니다. 무테 총리가 설명했어요. 자원 탐사 정보, 해저 지형 정보, 기후 변화 데이터까지 포함해서요. 또한 현지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무테 총리가 덧붙였어요. 해양 기술, 쇠빙선 운항, 잠수함 정비 등의 분야에서 말이에요. 이건 정당한 요구였어요. 그린란드 주민들이 자신들의 땅과 바다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죠. 누크의 기술 지원 센터 같은 것을 설치할 수도 있을까요? 무테 총리가 물었어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다음 날 덴마크 의회에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긴급 질의를 요청한 거예요. 의회 본회의장이 시끄러웠어요. 의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잡고 있었죠. 소렌센 국장님, 한국과의 군사협력이 우리의 대서양 동맹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셨습니까? 야당 국방위원인 마틴 홀름 의원이 따져 물었어요. 의원님, 동맹 관계와 우리의 독자적 안보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마틴 의원이 계속 공세를 퍼부었어요. 한국 장비를 도입하면 나토 표준과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술적 문제들은 실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장비에 우리나라 안보를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여당 의원인 안나 페데르센이 나서줬어요. 홀름 의원님, 그럼 러시아 위협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안나 의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미국은 즉각 지원 불가하다고 했고 유럽 조달은 10년이 걸린다는데요. 회의장이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죠. 여러분, 잠시만요. 저는 일어서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지금 우리가 논쟁할 시간이 있을까요?
러시아 전단은 이미 우리 앞바다에 와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해양공학자로서 오직 데이터와 성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한국 장비가 우리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포기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라스 예펜센 참모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장님, 밤새 생각해봤는데 한국 실사를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반대했었는데 말이에요.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셨죠? 유럽 조달 담당자와 다시 통화해봤는데 실제로는 10년이 아니라 12년에서 1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라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리고 비용도 500억 유로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15년이라고요? 그건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또한 나토 표준 장비라고 해서 북극 환경에 적합한 건 아니라고 하네요. 라스가 계속 설명했어요. 대부분 온대 기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영하 40도 환경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심지어 독일제 잠수함도 발트의 기준으로 설계되어서 북극해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였어요. 아무리 검증된 장비라도 북극 환경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었거든요.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국의 압박도, 유럽의 지연도, 의회의 반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안전이었거든요. 좋습니다. 한국에 연락해서 실사 일정을 잡겠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주적인 억지력입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이 다른 나라에 의존해왔다는 걸. 미국의 우산, 유럽의 시스템, 나토의 표준. 하지만 진정한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실용성과 속도, 그리고 현지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실사 일정을 확정한 지 3일 후 코펜하겐 공항에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2월에 찬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편이 착륙했어요. 저는 라스 예펜센 참모장과 함께 공항 귀빈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과연 한국 측이 어떤 제안을 가져올까 궁금했거든요. 입국장 문이 열리면서 한국 대표단이 나타났어요. 맨 앞에 서 있던 분이 정승균 하나오션 해외사업 책임자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소렌센 국장님. 정승균 책임자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옆에는 한국 해군 중령이 서 있었어요. 김아린 중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40대 초반의 여성 장교였는데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에서 혹한 환경과 쉐빙 작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아린 중령이 말했어요. 북극 환경에서의 함정 운용에 대해 10년 넘게 연구해왔어요. 정말 전문가들이 왔구나 싶었어요.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호텔에서 간단한 환영 만찬을 가진 후 다음 날 본격적인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덴마크 국방부 대회의실에 양측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먼저 덴마크의 북극 안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북극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GIUK 갭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정승균 책임자는 계속 메모를 하고 있었고 김아린 중령은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장기간 자망이 가능한 잠수함과 혹한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쉐빙선입니다. 저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납기가 중요합니다. 이때 정승균 책임자가 나섰어요. 국장님,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바다 아래와 바다 위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아린 중령이 일어서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먼저 장보고 3급 배치2 잠수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잠수함 단면도가 나타났어요. 이 잠수함은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과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기부료 추진이 뭔가요? 라스 참모장이 물었어요. AIP라고도 부르는데 산소 없이도 수중에서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김아린 중령이 설명했어요.
기존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가 떨어지면 수면으로 올라와서 스노켈로 공기를 흡입해야 하죠. 하지만 AIP 시스템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오래 자망할 수 있나요? 리튬이온 배터리와 조합하면 최대 3주간 연속 자망이 가능합니다. 기마린 중령의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항속 거리는 7,000L에 달하고요. 3주간 연속 자망이라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성능이었어요. GIUK 갭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하기에는 충분한 능력이었죠. 또한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서 장거리 미사일 운용도 가능합니다. 기마린 중령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소음 설계예요. 북극의 저수온 환경에서도 소음 수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수온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나요?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을 물었어요. 네, 이 부분이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기마린 중령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납축전지와 달리 저온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어요. 영하 40도 환경에서도 10% 이상의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장점이었어요. 라스 참모장이 어제 말했던 독일 잠수함의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쇠빙선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정승균 책임자가 다시 나섰어요. 알아온 후속 모델인 차세대 쇠빙 연구선을 제안드립니다. 화면에 거대한 쇠빙선이 나타났어요. 7,400 톤급으로 영하 40도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합니다. 어떤 특수 기능이 있나요? 40mm 특수 강판을 사용해서 1m 두께의 얼음도 연속으로 깨뜨릴 수 있어요. 정승균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이스 힐링이라는 독특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이스 힐링이요? 선체를 미세하게 진동시켜서 붙어있는 얼음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기술입니다. 기마린 중령이 보충 설명했어요. 기존 쇠빙선들은 얼음이 선체에 달라붙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기술을 쓰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북극에서 얼음이 선체에 달라붙는 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또한 6,000m급 무인 잠수정을 탑재합니다. 정승균 책임자가 계속했어요. 해저 케이블 점검, 자원 탐사, 해저 지형 측정까지 가능해요. 다중 채널 음파 탐지기도 설치되어서 해저 심층부까지 정밀 탐사할 수 있고요. 기마린 중령이 덧붙였어요. 최대 70일간 연속 항해가 가능합니다. 70일 연속 항해라니요. 북극의 긴 겨울 동안 계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라스 참모장이 회의적으로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현재 아라오노가 남극과 북극에서 실제로 운용되고 있어요. 정승균 책임자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지금까지 150회 이상의 극지 항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때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현지화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린란드 자치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술 훈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정승균 책임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그 부분이 저희 제안의 핵심입니다. 그는 새로운 자료를 꺼냈어요. 누크의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정승균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ISS 센터라고 부르는데 정비, 훈련, 연구개발을 통합한 복합시설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가요? 첫째, 잠수함과 쇠빙선의 정비시설을 갖춥니다. 정승균 책임자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며 설명했어요. 둘째, 현지 승조원 훈련센터를 운영합니다. 셋째, 북극해양연구소를 설치해서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해요. 현지 고용은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시나요? 초기에는 50명, 최종적으로는 200명까지 현지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승균 책임자가 대답했어요. 그린란드 청년들에게 해양 기술, 쇠빙선 운항, 잠수함 정비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 기마린 중령이 추가 설명했어요. 또한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는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녀가 강조했어요. 자원 탐사 정보, 해저 지형 데이터, 기후변화 관측 자료까지 모두 공개하겠어요. 이건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화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였거든요. 납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6년입니다. 정승균 책임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유럽 조달의 3분의 1시간이에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잠수함 8척과 쇠빙선 2척, 그리고 누크 ISS 센터 설립 비용까지 포함해서 150억 유로입니다. 정승균 책임자가 말했어요. 유럽 견적의 3분의 1 가격이었어요.
그것도 현지화 패키지까지 포함한 가격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이 가격이 맞나요? 라스 참모장이 다시 확인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승균 책임자가 말했어요.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후속 정비와 업그레이드도 저희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건 합리적인 조건이었어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실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김아린 중령이 대답했어요. 한국으로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녀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창원 조선소에서 제작 과정을 보실 수 있고 혹한 시험장에서 영하 42도 테스트도 관람하실 수 있어요. 영하 42도요? 네. 저희는 실제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합니다. 김아린 중령이 설명했어요. 북극 환경보다 2도 더 낮은 온도에서 24시간 연속 작동 테스트를 진행해요.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증명하겠다는 자세였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데이터로 증명해주세요. 한국 실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드디어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정승균 책임자와 개별 면담을 가졌어요. 책임자님, 정말 6년 안에 가능한 건가요? 저는 솔직한 우려를 표현했어요. 국장님, 저희는 이미 장보고급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승균 책임자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라오노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검증된 상태예요. 현지화는 정말 보장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야말로 저희의 강점입니다. 정승균 책임자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해외 진출할 때 항상 현지화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인력을 기른다고요. 저는 한국 대표단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들은 정말로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국 실사를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3월 첫째 주였습니다. 라스 예펜센 참모장과 함께 떠난 이 여행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였어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국장님, 내일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김아린 중령이 차 안에서 설명했어요. 먼저 DMZ를 견학하신 후 혹한 시험장을 방문하시고 마지막에 창원 조선소를 둘러보는 겁니다. DMZ라고요? 비무장지대를 왜 보여주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DMZ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는데 가면서 김아린 중령이 설명해줬어요. 국장님, 저희 나라는 휴전 중인 분단국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북한과 38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서울에서 DMZ까지 불과 30km입니다. 김아린 중령이 대답했어요.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수도가 있다는 뜻이죠. 38km라고요? 덴마크로 치면 코펜하겐 시내에서 외곽까지의 거리였어요. 바로 코앞에 적이 있다는 뜻이었죠. DMZ 견학을 마치고 나서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뛰어난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70년 넘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군사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아린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창시 대비 태세가 몸에 밴 거죠.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 장비들은 실전 검증을 거친 것들입니다. 오후에는 경기도에 있는 혹한 시험장을 방문했어요. 거대한 건물 안에 들어서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영하 42도 챔버입니다. 시험장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실제 북극보다 2도 더 낮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챔버 안에서는 장보고급 잠수함의 모형이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각종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연속 자망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기술자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18일째 테스트 중인데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18일째라고요? 정말 3주간 연속 자망이 가능한 건가 봐요. 배터리 성능은 어떻습니까? 라스 참모장이 물었어요. 현재 영하 42도에서 초기 용량의 9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저온 성능이 이 정도예요. 정말 놀라운 성능이었어요. 라스 참모장이 어제 우려했던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소음 수준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저온에서 오히려 소음이 더 줄어듭니다. 기술자가 헤드폰을 건네며 말했어요. 직접 들어보세요. 헤드폰을 쓰고 들어보니 정말 조용했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소음만 있었습니다. 왜 저온에서 소음이 줄어드나요? 금속 부품들이 수축하면서 더 정밀하게 맞춰지거든요.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희 설계 자체가 북극 환경을 고려한 거예요. 다음으로 쇠빙선 시험을 봤는데 이건 정말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수조에 1m 두께의 인공 얼음이 만들어져 있었고 쇠빙선 모형이 그 얼음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속 5.5km로 연속 쇠빙 중입니다. 시험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이미 6시간째 계속하고 있는데 성능 저하가 전혀 없어요. 정말로 얼음이 시원하게 깨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이스 힐링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선체 진동을 시작합니다. 담당자가 버튼을 누르자 선체에 붙어있던 얼음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라스 참모장이 감탄했어요. 이 기술 덕분에 항상 최적의 쇠빙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24시간 연속 작전 테스트도 구경했습니다. 시험장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동안 모든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었어요. 현재 22시간째 테스트 중인데 모든 장비가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팀장이 보고했어요. 고장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MTBF라고 부르는 평균 고장 간격이 정말 뛰어났어요. 이 정도면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는 창원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KTX를 타고 부산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한국의 빠른 교통 시스템에도 놀랐습니다. 창원에 도착해서 본 조선소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거대한 공장이었거든요. 여기서 장보고급 잠수함을 제작합니다. 정승균 책임자가 안내했어요. 현재 세 척이 동시에 건조 중이에요. 조립 라인을 따라 걸어가면서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각 공정마다 품질 관리 요원이 있었고 모든 작업이 컴퓨터로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납기 단축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정승균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모듈화 생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가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잠수함을 여러 개 블록으로 나눠서 동시에 제작한 후 마지막에 조립하는 거예요. 그럼 품질에는 문제가 없나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품질관리팀장이 대답했어요. 각 블록을 정밀하게 제작한 후 조립하니까 전체적인 정밀도가 향상돼요. 실제로 용접 부위를 자세히 보니 정말 완벽했어요. 이음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러웠거든요. 예지정비 시스템도 적용됩니다. 기술팀장이 설명했어요. 각종 센서로 부품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고장나기 전에 미리 교체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고장 나고 나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고장 나기 전에 예방하는 거였거든요. 이 시스템을 쓰면 가동률이 몇 %까지 올라가나요? 라스 참모장이 물었어요. 현재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팀장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95%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실제 해상 시험을 구경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장보고급 잠수함이 자망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현재 수심 200m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시험함 함장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 소음 수준 최적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잠수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조용하게 물속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탐지 회피 성능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함장이 답했어요. 현재 거리에서는 거의 탐지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쇠빙선 테스트도 인상적이었어요. 실제 얼음은 없었지만 다양한 해상 조건에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0일 연속 항해가 정말 가능한가요? 라스 참모장이 물었어요. 연료와 식량만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쇠빙선 선장이 대답했어요. 기계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날 저녁 정승균 책임자와 마지막 면담을 가졌습니다. 책임자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어요. 말이 아닌 실적으로 보여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승균 책임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항상 실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 6년 안에 모든 걸 완성할 수 있나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약속을 어긴 적이 있나요? 정승균 책임자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인도네시아 잠수함도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인도했습니다. 현지와 약속도 지킬 수 있겠죠? 이건 저희에게도 중요한 문제예요. 정승균 책임자가 강조했어요.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하거든요. 김아린 중령도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국장님, 저희는 덴마크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북극 안보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스 참모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스? 솔직히 말하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라스가 인정했어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보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코펜하겐으로 떠나면서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기술력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것이었고, 납기 약속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어요. 드디어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한국 실사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린란드 디스코만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 측에서 시험용 장비를 가져와서 24시간 연속 실전 훈련을 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정말 북극에서 테스트를 하겠다고요? 라스 예펜센 참모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김아린 중령이 화상회의를 통해 확답했어요. 장보고급 시험함과 아라온 2호를 디스코만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시험용 장비라고 해도 수백억 원 가치의 함정들을 북극까지 보낸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성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정승균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중순, 드디어 한국 함정들이 그린란드 디스코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라스 참모장과 그린란드 출신 북극 구조 코디네이터인 아냐 크리스트엔센과 함께 누크로 날아갔어요. 누크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한국 함정 두 척이 위풍당당하게 정박해 있었어요. 장보고급 시험함 이순신호와 아라온 2호 세종호였습니다. 와, 정말 왔네요. 아냐가 감탄했어요. 함정들 주변으로는 현지 주민들이 구경하러 나와 있었어요. 그린란드에서는 이렇게 큰 함정을 보기 힘들거든요. 한국 승조원 50명과 현지에서 지원해주신 그린란드 승조원 20명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김아린 중령이 설명했어요. 정말 현지화를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린란드 청년들이 실제로 한국 함정에서 훈련을 받는 거였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 본격적인 24시간 연속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휘함인 세종호에 탑승해서 전체 상황을 지켜봤어요. 먼저 이순신호가 자망을 시작했습니다. GIUK 갭 상황을 가정한 저소음 자망 훈련이었어요. 현재 수심 100m로 자망 중입니다. 이순신호에서 무전이 왔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영하 2도인 상황에서도 잠수함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소나 화면을 보니 정말 조용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45데시벨 수준입니다. 소나 담당자가 답했어요. 고래 울음소리보다도 작아요. 3시간 동안 계속된 가상 표적 추적 훈련에서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세종호는 항로, 개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디스코만의 두꺼운 얼음을 깨뜨리며 새로운 항로를 만드는 거였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거대한 쇠빙선이 1m 두께의 얼음을 시원하게 깨뜨리며 전진하고 있었어요. 아이스 힐링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해서 선체에 얼음이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속 7km로 연속 쇠빙하고 있습니다. 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6시간 연속 쇠빙 작업을 했는데도 성능 저하가 전혀 없었어요. 오후에는 해저 케이블 점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6,000m급 무인 잠수정 ROV를 투하해서 해저를 탐사하는 거였어요. 현재 수심 2,000m 지점입니다. ROV 조종사가 보고했어요. 해저 케이블 발견, 점검을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해저에 깔린 통신 케이블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런 기술이 있으면 해저, 케이블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수색구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그린란드 승조원들이 직접 구조 작업에 참여했어요. 구조선 투하 준비. 그린란드 청년인 말리크가 명령을 받았어요.
준비 완료. 그가 유창한 덴마크어로 답했어요. 5분 만에 조난자를 구조선에 올리고 함정으로 옮겼어요. 정말 신속한 작업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혹독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와 강풍 속에서도 작전을 계속해야 했어요. 현재 기온 영하 17도, 풍속 초속 25m입니다. 기상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하지만 두 함정 모두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혹한 시험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훈련은 계속됐어요. 승조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24시간 연속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새벽 3시쯤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잠수함과 쇄빙선의 합동 작전이었어요. 표적 발견, 위치를 세종호에 전달합니다. 이순신호에서 보고가 왔어요. 수신 완료, 해당 해역으로 이동합니다. 세종호가 응답했어요. 두 함정이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수중에서 적을 추적하고 쇄빙선이 수상에서 지원하는 체계였어요. 이렇게 하면 GIUK 갭을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겠네요. 라스 참모장이 감탄했어요. 맞습니다. 바다 위와 아래를 동시에 막는 거죠. 김아린 중령이 설명했어요. 새벽 5시, 정확히 24시간이 지났을 때 훈련이 끝났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고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었어요. 24시간 연속 작전 완료. 김아린 중령이 최종 보고했어요. 모든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함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라스 참모장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아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그린란드 주민들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겠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린란드 승조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국장님. 말리크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이런 함정들이 있으면 우리 고향이 안전해질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누크에서 간단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주민들이 참석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무테 부슨 총리가 연설했어요. 그날 저녁 최종 평가회의에서 라스가 말했어요. 국장님, 저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한국 장비의 성능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아니아도 동의했어요. 현지 적응력도 뛰어났어요. 그린란드 승조원들이 금방 익숙해졌거든요. 24시간의 디스코만 테스트는 모든 회의론을 잠재웠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북극에서 통한다는 걸 확실히 증명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디스코만 테스트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즉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렌센 국장님,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미국 국방무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들렸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신다면 기존 협력 관계의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덴마크 기업들의 미국 정부 조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방무관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또한 P2P 기지에서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정말 강력한 압박이었어요. 덴마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린란드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덴마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CIA 스테이션 치프가 덧붙였어요. 정말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우리의 안보 정책을 좌우하려는 거였어요. 동맹국끼리 이렇게 압박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따져 물었어요. 압박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국방무관이 답했어요. 대사관을 나서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진정한 동맹이라면 우리의 안보 우려를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코펜하겐으로 돌아오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미 성향의 정치인들이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소렌센 국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덴마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마틴 홀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했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언론들도 분열됐어요. 보수 신문들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고 진보 언론들은 자주적 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덴마크가 미국의 속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 성향 일간지의 사설이었어요. 하지만 브뤼셀에서는 여전히 절차만 강조하고 있었어요. 소렌센 국장님,
유럽 차원의 조달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 국방청 담당관이 화상회의에서 말했어요. 각국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러시아 위협은 언제까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반박했어요. 절차는 절차입니다. 독일 담당관이 기계적으로 답했어요. 유럽의 관료주의에 정말 답답했어요. 위기는 현실인데 절차만 따지고 있었거든요. 반면 그린란드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디스코만 테스트를 직접 본 주민들의 여론이 달라진 거예요. 한국 함정들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누크 시민 올레 한센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도 안심하고 잠들 권리가 있잖아요. 그린란드 의회에서도 찬성 의견이 늘어났습니다. 현지 일자리 창출과 기술 훈련이 보장된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그린란드 의원 아가타 로센이 발언했어요. 무테 부슨 총리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어요. 그린란드 주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원주민 커뮤니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진짜로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누이트 청년 단체 대표 말리크가 말했어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린란드 현지 여론조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에 찬성하는 비율이 73%나 됐어요. 하지만 덴마크 본토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의회에서 긴급 토론이 열렸어요. 국장님은 미국과의 관계를 파탄내려고 하십니까? 마틴 홀름 의원이 공격적으로 물었어요. 의원님, 미국이 즉각 지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그렇다고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장비에 의존하는 게 답입니까? 마틴 의원이 계속 공세를 퍼부었어요.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24시간 실전 테스트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안나 페데르센 의원이 반박했어요. 회의장이 시끄러워졌어요.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저는 일어서서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해양공학자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한국 장비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저는 디스코만 테스트 자료를 들어보였어요. 24시간 연속 작전에서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었어요. 그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틴 의원이 다시 물었어요. 동맹은 존중하되 억지력은 자력으로 갖춰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바다 위와 아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이중 방패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어요. 잠수함이 바다 밑을, 쇠빙선이 바다 위를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 담당 의원이 물었어요. 유럽 조달의 3분의 1 비용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답했어요. 게다가 6년 만에 완성되고 현지화까지 보장됩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7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어요. 그들도 안심하고 잠들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의원들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길을 개척할 것인가.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기술을 이전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해양공학자로서 그리고 덴마크 국민으로서 확신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어요.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 라스무스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큰 결정을 내리시는군요. 라스무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국이 정말 화를 낼 텐데 괜찮을까요? 진정한 동맹이라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 동맹의 기본이에요. 다음 날 그린란드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려면 한국말을 알아야죠. 말리크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진짜 협력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워싱턴의 압박은 계속됐지만 그린란드 민심은 확실히 우리 편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결정만 남았습니다. 디스코만 테스트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의회에서 드디어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찬성 8표, 반대 66표, 기권 24표. 의장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가결되었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마틴 훌름 의원을 비롯한 반대파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여당뿐만 아니라 일부 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어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안나 페데르센 의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역사적인 결정이에요. 그날 오후 즉시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정승균 책임자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덴마크 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정승균 책임자의 목소리도 기쁨에 차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파트너십이 시작되는군요. 계약 체결식은 한 달 후 코펜하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정승균 책임자와 김아린 중령이 다시 왔고 그린란드에서도 무태 부슨 총리가 참석했어요. 장보고 3급 배치2 잠수함 8척과 차세대 쇠빙선 2척을 순차적으로 인도합니다. 정승균 책임자가 계약서를 읽어 올렸어요. 총 계약 금액은 150억 유로이며 누크 통합지원센터 설립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150억 유로라니요. 유럽 조달의 3분의 1 가격의 현지화까지 포함된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현지 고용 인원은 단계적으로 200명까지 확대하며 모든 해양 데이터는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김아린 중령이 부연 설명했어요. 무태 총리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린란드 주민들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훌륭한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마침내 덴마크가 자주적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러시아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예상대로 러시아에서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북극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행위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실제 효과는 곧 나타났습니다. 계약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함대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러시아 전단이 GIUK 갭 접근을 중단했습니다. 정보과장이 보고했어요. 예정된 통과 계획을 취소한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직 실제 배치도 하지 않았는데 억지 효과가 나타난 거였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스 참모장이 물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탐지당할 위험이 급증한 거죠. 저는 분석했어요. 장보고급 잠수함의 장기 자막 능력 때문에 어디서 추적당할지 모르거든요. 첫 번째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하러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덴마크호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김아린 중령이 샴페인 병을 깨뜨렸어요. 거대한 잠수함이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거리 자망 잠수함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이어서 쇠빙선도 완성됐습니다. 그린란드호라고 명명된 이 거대한 함선은 누크로 직접 회항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누크 항구에서 그린란드호를 본 현지 주민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지화 작업이었어요. 누크 통합지원센터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현재 그린란드 청년들이 교육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냐, 크리스트엔센이 보고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함정 정비, 쇠빙 기술, ROV 조작까지 다양한 분야를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말리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아냐가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한국 기술자들과 한국어로 대화해요. 정말 빠르게 늘었어요. 함정들이 차례로 배치되면서 북극 해양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ROV로 수집한 해저, 지형 정보와 기후 변화 데이터가 축적된 거예요. 이 데이터는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아린 중령이 설명했어요. 북극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예요. 본격적인 전력화가 진행되자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러시아 함대의 GIUK, 배 통과 비용이 급증한 겁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이 우회로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과장이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직선거리보다 훨씬 멀리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성공적인 억지력이었어요. 러시아가 북극 항로 활용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유럽 4개국이 참여하는 합동훈련 폴라 센티넬이 시작된 거예요.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리고 한국 교관진이 참여합니다. 나스 참모장이 훈련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대규모 훈련이었어요. 각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총동원됐죠. 훈련 해역은 역시 그린란드 주변 바다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한 곳이 됐어요. 잠수함 편대가 GIUK 갭 남쪽에서 대기합니다. 한국 교관인 김아린 중령이 지휘했어요. 최빙선 편대는 북쪽에서 항로를 개척합니다. 덴마크 함대 사령관이 명령했어요. 정말 완벽한 입체 작전이었어요. 바다 위에서는 쇠빙선들이 항로를 만들고 바다 아래에서는 잠수함들이 적을 추적하는 시스템이었죠. 며칠간 계속된 훈련에서 우리 편대는 완벽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모든 가상 적을 탐지하고 추적했어요. 놀라운 성과입니다. 노르웨이 해군 참모총장이 감탄했어요. 이런 장거리 추적 능력은 처음 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온 관찰단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에는 종합 시연이 열렸습니다. 항로 봉쇄, 해상 구조, 해저 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작전이었어요. 작전 개시, 김아린 중령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쇠빙선들이 얼음을 깨뜨리며 항로를 차단하는 동안 잠수함들은 수중에서 경계를 서고 ROV들은 해저 케이블을 점검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조화였어요. 바다 위와 아래를 동시에 지키는 이중 방패가 현실이 된 거죠. 이제 GIUK 갭은 우리가 지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선언했어요. 훈련을 지켜본 국제 언론들도 극찬했어요. 북극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CNN이 보도했고 동아시아와 북유럽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라고 BBC가 평가했어요. 그날 저녁 누크에서 열린 축하연에서 무태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북극의 방패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그린란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됐어요. 김아린 중령도 소감을 밝혔어요. 한국과 덴마크의 우정이 북극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폴라 센티넬 훈련의 성공으로 러시아의 북극 진출 야욕은 완전히 좌절됐습니다. GIUK 갭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진 거죠. 우리는 정말로 북극의 방패를 완성했어요. 폴라 센티넬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드디어 모든 함정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장보고 3급 배치2 잠수함 8척과 차세대 쇠빙선 2척이 모두 덴마크 해군에 인도된 거예요. 한국이 약속한 대로 정확히 이행했습니다. 국장님,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나스 예펜센 참모장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처음 한국 제안을 들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누크 통합지원센터도 완전히 가동에 들어갔어요. 200명의 그린란드 주민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됐고 그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고급 기술 교육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말리크는 지금 ROV 전문 기술자가 됐어요. 아냐 크리스트엔센이 자랑스럽게 보고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일자리가 부족해서 고민이던 그린란드 청년들이 이제는 최첨단 해양 기술의 전문가가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과는 억지 효과였습니다. 러시아 함대의 GIUK 갭 통과 시도가 완전히 중단된 거예요. 최근 러시아 잠수함의 GIUK 갭 접근 시도는 전혀 없습니다. 정보과장이 보고했어요. 완벽한 억지력이 달성됐습니다. 이런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코펜하겐과 누크에서 동시에 기념식을 열기로 한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을 양국 국민이 함께 축하해야 하죠. 무태 부슨 총리가 제안했어요. 한국에서도 정승균 책임자와 김아린 중령이 다시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오랜 친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국장님, 함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네요. 정승균 책임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기념식 전날 코펜하겐 항구에는 모든 함정이 집결했습니다. 8척의 장보고급 잠수함과 2척의 쇠빙선이 일렬로 정박한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정말 멋있네요. 항구를 구경하러 온 시민들이 감탄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함정을 갖게 됐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여론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마틴 홀름 의원까지도 이제는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가 기자들 앞에서 인정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죠. 덴마크가 진정한 해양 강국이 됐어요. 기념식 당일 아침, 코펜하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덴마크 국기와 그린란드 깃발,
그리고 태극기가 거리마다 나부끼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거리를 걸어가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오후에 드디어 기념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덴마크 해군 의장대가 선두에 서고 한국 해군 교관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덴마크 한국 우정 만세, 시민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누크에서의 기념식이었어요. 위성 중계를 통해 두 도시가 실시간으로 연결됐습니다. 존경하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국민 여러분. 저는 누크 기념식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수백 명의 그린란드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우리 앞바다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길을 개척할 것인가.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말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이전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자 그린란드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명의 그린란드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웠고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북극 해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때 말리크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이제는 ROV 전문가가 된 그 청년이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말리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예전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기술자가 됐습니다. 회장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이제 그린란드 주민들은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됐어요. GIUK 갭을 통과하려던 러시아 함대들이 모두 발길을 돌렸습니다. 제가 발표하자 큰 박수가 일었어요. 잠수함이 바다 밑을 지키고 쇄빙선이 바다 위를 지킵니다. 저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중 방패입니다. 김아린 중령도 연설했어요. 함께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진정한 협력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영원한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김아린 중령의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무태 부슨 총리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북극은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직접 지키겠다고. 미국의 우산 아래 숨어있는 피보호자가 아니라 당당한 북극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총리의 선언에 회장이 열광했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동맹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가 말하자 모든 사람이 집중했어요. 한국과 함께라면 북극의 긴 밤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주권은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밤이 되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 수백 대의 드론들이 나타나 불꽃쇼를 시작한 거예요. 먼저 덴마크 국기인 단네브로가 하늘에 그려졌어요. 빨간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북극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어서 그린란드 깃발이 나타났어요. 하얀색과 빨간색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깃발이었죠. 마지막으로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태극 무늬와 사괴가 선명하게 빛났어요. 세 개의 깃발이 하늘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북극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 같았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드론들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새겨 넣었어요. 바다 위와 아래의 방패라는 글자가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긴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스무스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네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코펜하겐 항구에 정박한 우리 함정들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든든한 방패가 된 거죠. 그 추운 새벽, 러시아 함대의 위협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결실을 맺었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어요. 작은 나라도 의지만 있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파트너를 만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북극의 밤은 여전히 길고 춥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바다 위에는 쇠빙선이, 바다 아래에는 잠수함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머나먼 한반도에는 진실한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든 소중한 동반자들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미래예요. 의존이 아닌 자립, 굴복이 아닌 당당함, 그리고 진정한 우정을 기반으로 한 협력. 덴마크와 그린란드, 그리고 한국. 세 나라가 함께 만들어낸 북극의 평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